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죠. 우리 이번 주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었다. 어디 고등학교 그 남자 교사인데 31살? 30대 남자 교사가 수능 감독관으로 갔는데 그거 봤지? 수능 감독관으로 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던 거지. 응? 그래갖고 뭐 했어? 수능 끝나고 10일 뒤에 개인적으로 연락했잖아.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그치? 뭘 이용한 거야? 개인정보. 그럼 우리 법적으로 우리 공부한 법, 무슨 법하고 연관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 수행, 공무 수행 하느라고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야. 그치? 근데 기사 혹시 봤어? 처벌할 수 있대 없대? 처벌할 수 없대. 처벌하려면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정보를 무슨 팔아넘기거나, 응? 하여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법에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야. 처벌은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야. 재판했는데 이제 기소했겠지. 근데 그건 무죄 판결.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거는 이제 형사상 형벌, 응? 행정 형벌이지.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죄. 처벌 못한다고 나왔지만 그건 이제 징계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야. 공립고등학교 교사래. 징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데 그런 형사처벌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징계 부분도 넓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될 거야. 응? 근데 딱 그 기사 나오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 이렇게 이제 공무수행상 알게 된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막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 결국 이제 곧 내년쯤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공무상 알게 된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처벌 조항이 아마 법 개정에서 들어갈 거야. 또 우리 공부할 양은 늘어나는 거지. 세상이 복잡해져 갈수록 자꾸 법 규정은 늘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뉴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다 많은 경우가 행정법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자, 새로운 의무형 구사는 우리가 또 이거 개통상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전통적으로 써오던 수단들이란 거야. 전통적인 의무형 확보수단.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 행정강제라고 해서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벌. 그래서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전통적으로 써오던 수단. 지금도 쓰고 있어. 근데 이걸 공부해보면 그게 국민의 신체재산에 이제 강제력을 써서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수단을 쓸 수 있는 요건도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놓고 요건도 엄격하고 절차도 엄격하게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사용 못해. 그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또 이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며 살지만 또 이게 법을 또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잘 피해가요. 요리조리 하면서 살짝 위반은.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나? 뭐 있어? 세금 계속 의무자가 안 내고 있다. 누구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해놨어? 의무자 본인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어. 다 자기 앞으로는,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 땅, 건물, 차, 자기 앞으로 하나도 안 해놓고, 그죠? 그러고 법대로 하라. 내 재산 없다. 그리고 세금 안 내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법을 잘 아는 자들이 오히려 더, 의무를 잘 안 지키고 피해간다. 그래서 국가 측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그 빈틈을 자꾸 메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을 해가지. 물론 이거 당연히 다 법에 도입이 돼 있어야 돼. 법에 규정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그래서 그런 거 행정부가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걸 개정을 해서 이런 수단도 쓸 수 있도록 도입해달라. 그럼 국회에서 그 심사에서 이게 국민의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는가, 행정기관만 너무 편하게 일하자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따져봐갖고 국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법에 도입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개정 안 해주면 못 쓰는 거고, 그죠? 이게 법치국가지 뭐. 그래서 자,
새로운 수단들로 논의되는 것들이 있어요. 응? 어떤 것들이 있어? 크게 보면 이 제목이 중요한 건데 돈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 금전적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비금전, 돈이 아닌 방법을 쓰는 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어쨌든 첫 번째 과징금 나와서 과징금. 그 다음에 큰 제목으로 보면 과징금이라는 수단이 있고 또 무슨 수단이 있대요? 뭐 가산금, 가산세라는 게 있고, 가산금은 우리 조금 아까 나왔었다. 과태료 부과받고 이의제기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3% 첫 달에 가산금 3% 부과한다고 돼 있잖아. 둘째 달부터 중가상금이라 그래서 중가상금에서 1.2%씩 계속 물러간다 그랬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수도 전기 막 이런 거 끊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공급 거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법 위반한 사람들 명단 까발려. 일부 국민들한테 법 위반한 개인이나 회사 이름 막 이런 거 명단 공개, 명단 공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도 많아. 저 병역 의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군대 가들 의무 이행 안 한 자들 처벌해요. 징역형 뭐 이렇게 징역형. 응? 이제 대체복무제도 마련하라고 했지.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국민한테 명단 공개, 응? 뭐 이런 제도, 그런 거 있고 취업도 제한해요. 그렇지 않아요? 응? 취업도 여러분 그 병역 기피한 사람들은 공무원 못 돼요. 응? 그거 다 막아놨어요 법으로. 그런 다양한 수단들을 자꾸 개발하지. 결국 국민하고 그걸 위반을 피해가고 하려는 국민들 사이에 숨바꼭질 같이 이게 싸움 나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여기 과징금 중요합니다. 자, 과징금이란 어떤 거래요? 응?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대해서 행정청이 금전상의 제재, 돈 부과하는 거야. 의무 위반한 자에게 돈 부과해.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뭐랑 비슷하지?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조금 아까 공부한 저 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하거나 벌 주는 거랑 엄청 없죠? 그렇죠? 비슷하죠? 응?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건 이제 벌의 한 종류로는 계통상 벌의 종류로는 넣는 게 아니지. 벌은 아까 형법이 정하고 있는 9가지 종류의 벌, 형벌이 있고 질서벌에서 과태료 있고. 근데 과징금도 유사하긴 하지만 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어떤 성격이 다르냐면 이거 읽어보자. 하여튼 1번 과징금 특별한 건 없어. 뜻은 과징금이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이야.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과징금 유형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2가지 공부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전형적 과징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본래의 과징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야.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첫째 줄 불법적인 경제적인 박탈. 이게 키워드예요. 원래 과징금이라고 도입된 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거야.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행정위원이 너 얼마나 이거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아서 이득을 취한 자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아마 법에서 처벌 규정을 뒀을 거야. 그래갖고 무슨 뭐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이렇게 형벌 규정이 있을 거야. 그럼 불량식품 팔아서 뭐 50억을 벌었다. 그러면 보통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재판해갖고 뭐 징역 5년형. 그래도 겁 안 내, 이런 사람들. 뭐 더 중요해? 돈이 중요해. 그 5년 옥살이 하지 뭐. 그거 나와서 어떻게 돼? 50억 벌어놓은 거 가지고 그거 뭐 평생 잘 살면 되지. 공무원 될 것도 아닌데. 뭐 전과 기록 별로 중시도 안 해. 그걸 억제하는 힘이 별로 없어. 5년 징역형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5년 징역형만 내려갖고는 이거는 안 되겠다. 5년까지 징역형 내릴 수 있는 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불량식품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 있잖아, 돈. 이걸 또 걷어야 돼. 다 뺏어야 되겠다. 그래야 어떻게 돼? 걸리면 쪽박 찬다. 돈 버는 거, 법을 위반해서 돈 버는 거 다 뺏기고 처벌도 받고, 응?
이래야지 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형벌 주는 거하고는 별도로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과징금이라는 이유로 부과해서 걷는 겁니다. 응?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본래의 과징금을 이렇게 법을 위반, 불법적인 경제이익 박탈 목적으로 도입한 거야. 응? 1980년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들어지면서 처음 도입됐어. 그리고 화살표. 이게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대략 추산을 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을지라도. 응?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액 과징금 부과 대법원 판결로 나온 거 있어. 1조 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외국 무슨 기업인데 하여튼 위반 행위했다고 적발돼서 공정거래에서 1조 원 과징금 부과. 근데 그 외국 회사가 소송 냈어. 행정소송 끝까지 싸웠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1조 원 과징금 부과 적법으로 판결 내렸어. 그래서 신문에 잠깐 나왔어. 기사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역대 과징금 액수 중에 그동안 한 40년 동안에서 최고 액수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됐어요. 자, 그래서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추산을 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응? 그런데 이 목적으로 여전히 쓰여요. 응?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목적으로도 또 확대됐어. 이 과징금이라는 이 제도가. 그래서 두 번째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먼저 생각해봐. 자, 버스 업자가 있어. 버스 업자 배차 간격을 제대로 안 지켰어. 얘가 손님 많은 아침 출근하고 퇴근 시간대 이때만 막 제대로 시간 지켜서 운행하고 낮에 손님 별로 없을 때는 원래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막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이게 배차 간격을 안 지켰어. 적발됐어.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아니면 더 심하면 허가 취소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업자는 제재하는데 제재 목적은 달성하는데 이 국민한테 이게 시민들 이게 발을 묶어 놓는 문제가 돼요. 영업정지 30일 동안 그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시민들은 어떻게 돼?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게 업자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시켜야 되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 일반 시민들의 큰 불편을 끼치거나 또는 전체 사회의 공익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럴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못해. 곤란해. 그래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시키는 것 대신에 그 대신한 수단으로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말하자면 그 영업 계속하는 동안에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거지. 그런 목적으로 과징금이라고 또 도입돼.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첫째 줄 중간에 영업정지시키거나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것 대신한 제재수단으로 활용. 응?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거기 예 드러났잖아. 근데 읽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대표적으로 여객자동차가 버스 같은 거야. 근데 버스 업자가 위반 행위라면 어떻게 한대? 응? 있으면, 응? 영업정지, 사업정지가 영업정지지 응? 영업정지 시키는 조치를 하면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정지 시키는 거에 대신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 이런 식으로 해놨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 박탈에 약간은 변형된 목적으로도 이렇게 과징금이 활용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재량행위. 거기도 변형된 과징금 보니까 끝 법조문에 여객자동차사업을 과징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행위죠. 또 액수도 5천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액수도 최고 한도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액수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니까 보통 재량행위로 규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그라미에서 과징금은 의무 위반한 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행정벌 중에 벌금형 또 질서벌이인 과태료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계통상 벌의 한 종류가 아닐 뿐더러
벌하고는 조금 다른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대요. 응?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이런 문장 만들어봐. 과징금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아니야. 계통이 달라.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벌과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독자적인 것. 두째 줄. 그러면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법에서 벌금형, 징역형도 부과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둘 다 부과하게 돼 있다면 이중처벌이냐? 아니라고 봐. 목적 성격이 다른 건 병과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 두째 끝에 과징금과 행정벌 병과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따지면 무슨 어떤 하나의 위반 내지 불이행 조치, 하나의 위반 내지 불이행에 대해서 법에서 두 가지 이상 같이 부과하도록 되는 거 다 병과할 수 있다고 보면 돼. 다 목적 성격이 달라서. 근데 논란되는 건 딱 하나만 기억해. 뭐와 뭐는 병과하면 되냐 안 되냐가 논란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형벌과 과태료. 형벌과 과태료 병과하는 거 이거 되냐 안 되냐 논란된다 그랬지. 그래서 대법원은 병과해도 괜찮다. 헌법재판소는 병과하면 이중처벌 소지가 크다. 약간 부정하는 입장. 그래서 그것만 논란거리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 여러분들의 수험생으로서는 병과에서는 안 된다고 논란되는 건 형벌과 과태료 두 가지만이다. 응? 그거만 되니 안 되니가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다르다. 나머지는 다 병과해도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응? 자, 그 밑에 판례도 시험에 고잘 나오는데 결국 자 문장의 주어가 과징금이냐? 응? 판례에서 자 법 이름 나와 독점기준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나왔는데 하여튼 과징금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액, 제재하는 금전의 성격 플러스 무슨 성격 갖고 있대? 무슨 단어가 키워돼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 플러스 아울러 무슨 성격? 응? 셋째 줄 끝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 이렇게 키워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들어있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어서 이게 벌금, 징역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금이나 과태료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대. 응?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너 얼마 벌 받아 이거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도 환수하는 성격이 아울러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벌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그 점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법에서 위반행위자로서 이득 얻었을 때 벌금 등 형벌과 아울러 과징금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결론 낸 거야. 끝에가 그래서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이거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근거 특별한 건 없고 1번은 설명 생략. 국민한테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건 당연히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지. 자, 2번 하나 미술. 현행법상 과징금에 대한 일반법 있냐 없냐 요거만 체크. 일반법 있다 없다? 없잖아. 없고 각각의 법마다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다 따로따로 개별법에서만 정해놨지.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통일된 법 없다는 얘기야. 우리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통일된 법이 만들어져 있지. 질서위반행 규제법. 그런데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일반법 없다. 이거 하나 공부하고. 자, 과징금은 위반자 적발하면 행정청이 부과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고. 응? 상대방 과징금 부과 승복 못하겠다. 그럼 뭐 한다?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된다. 별도의 특별한 재판 절차 따로 정해진 거 없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과징금 부과할래도 우리 앞서 공부했죠. 행정절차법. 과징금 부과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야? 의무 부과하는 조치 아니에요? 행정청이 의무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거쳐야 되지. 그거 원칙으로 적용받는 거지. 예외가 아니라. 그래서 첫째 그때 과징금 부과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불이익 처분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과징금 부과 여부는 대부분 법에서 얼마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대부분 재량이. 물론 예외도 있긴 한데 법 규정에 따라서 지속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일 수도 있죠. 통상 재량행위 3번을 읽고 지나가. 과징금 부과받고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정도로 네, 공부하고요. 네. 자, 네 번째 구제. 별 논점 많지 않아? 응?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징수하는 조치는 처분에 해당. 처분에 해당. 그래서 두째 줄. 여기에 승복, 과징금 부과받고 승복 못한 자는 행정쟁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특별한 재판 절차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그러면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중요해. 자, 밑에 판례 1번 키워드 첫째 끝에 앞에 법 이름 다 무시하고 과징금 채무는 이 과징금 채무라는 게 과징금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 말하는 거지.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상속인에게 부과받은 자가 납부 안 하고 사망했다. 그럼 상속인이 내야 될 의무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한다. 과징금 채무는 승계된다.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성질을 하면 본인만이 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본인만 내야 되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라 대신 납부가 가능한 성질. 그래서 그때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다. 응? 대신 납부해도 되는 성질의 의무다. 그래서 부과받은 자가 납부를 하는 채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야. 1번 중요. 그 다음에 2번도 다 시험 쓰고 2번도 중요. 이거 판례 공부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키워드가 첫째 줄의 중간에 사업구역 위반. 영업구역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두째 줄 끝에 반사적 이익에 불과. 셋째 줄 끝에 상대방이 아닌 3자는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이익이 없다. 이거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 여기 꽤 잘 나오는 편인데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자 A라는 업자 있고 B라는 이거 좀 크게 그리자. 자, A라는 사람 거기 무슨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받아서 영업한대. 그리고 B라는 업자도 면허 받아서 사업한대. 근데 아마 이게 다 면허 받은 자가 영업하는 구역이 다 지정이 되나 봐.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지. 다른 자의 영업 구역을 침범하거나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하게 돼 있대. 응? 근데 아마 A가 구역 위반 이유로 아마 B가 가서 일렀을 수도 있어. 신고. A가 구역 위반해서 영업했어요 하고 일렀을 수도 있어. 어쨌든 A가 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됐어. 얘한테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어. 그러니까 옆에 경쟁업자인 B는 거봐라. 잘됐다. 과징금 부과받고 잘됐다고 고소해 했는데 A가 과징금 부과 처분받은 A가 승복 못하겠다. 얘가 뭐 했대?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 법원에다 소송 간 건 아니고 이제 상급기관에다가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한 건 위법하다 해가지고 취소시켜달라고 청구를 했나 봐.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야. 상급 행정기관에. 그런데 뭐가 나왔어? 이겼어. A가. 이거 취소한다고 판정이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가서 일러가지고 행정심판 과징금 부과해서 좋아라 했는데 A가 싸웠어. 행정심판 쪽에 싸워가지고 A가 A한테 과징금 부과한 건 잘못된 거다고 취소 판정이 나왔어. 그러니까 B가 좋다고 말한 거야. 그치? 이 과징금 부과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거든. 그래서 B가 좋다고 말했어. 그래서 B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얘 위반한 거 분명히 있는데 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판정을 하느냐? 취소 판정 나온 거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 B가 다른 업자인 B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대. 제기 자격 없다 이거야. 여기서 여러분 그 판결문을 보면 B가 3자야 3자.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거는 자 읽어보자.
운송사업구역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A 업자에게 과징금부가 처분을 했는데, 그러면 법이 이렇게 영업구역을 이렇게 정해주고 구역 안에서만 영업해라, 다른 구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다른 이 경쟁업자, 동종업자의 영업이익이 보호되는 거는, 이게 법이 이 업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제도를 두고 위반하면 제재하도록 했대. 동종업자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없대요. 왜? 아마 영업 질서 유지 같은 그런 공익 목적에만 이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이렇게 사업구역 제도를 둔 거는 영업 질서 유지라는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에 불과하대. 우리가 1권에서 배웠잖아.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서 직접 보호되는 이익일 때 그걸 침해받으면 소송을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오로지 공익 같은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뭔가 규정이 있고 제도가 있을 때, 그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설령 어떤 자가 그 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있어도 그로 인해 개인이 있게 되는 피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없음. 그래서 우리가 1권에서 공부하는 중에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냐, 반사적으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이냐, 이거에 따라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느냐 안 돼, 원고적격 인정되느냐, 이거 배웠잖아. 근데 여기는 이게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데 불과한 거예요. 반사적 이익을 누리다가 구역 침범으로 내가 피해를 봤어도 그런 공익보호 목적으로 하는 법 위반에 따른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2번 판례 문장이 얼뜻 비슷한 단어가 쭉쭉 사업구역 위반, 영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이렇게 나오면 반사적 이익 떠오르고, 결론은 어떻게 돼? 제3자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여기 마지막 부분. 이건 말하면 결국은 출제자가 내면 끝에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이익이 있다로. 그죠? 없다. 그 이유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다가 침해받은 것에 불과하니까 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잘 안 되는데, 3번은 우리가 이제 과징금 부과,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뭐하면 얼마 딱 액수 하나, 얼마 부과한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건 기속행위다라고 판결한 사례야. 그냥 읽고 지나가. 거의 대부분은 다 재량행위야. 이때 5번이 매우 중요하다. 5번. 자, 첫째 줄에 보면 법 위반한 업자에 대해 행정청의 과징금부과 처분. 과징금부과 처분은 재량행위래. 이게 출발점이야. 어떤 법이 정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재량행위. 그러면 요거를 좀 부연하면, 재량행위는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법이 정한 한도에 의해서 얼마 부과할 것인지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재량 다 주어졌어. 결국 법에서 누구한테 권한을 주냐면 법에서 행정청한테 부과할지, 한다면 얼마 부과할지 결정권 주고 있는 거야, 법에서. 그래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위반자에게 1,000만 원 과징금 부과했다고 치자. 근데 상대방 너무 많다, 소송 냈어.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부과한 것 같아.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이 부과했어서 비례원칙이 많이다. 행정청의 과징금부와 처분은 전부 취소한다. 적정한 액수 다시 계산해서 다시 부과해라. 이렇게 해야지. 법원이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없어. 그런데 법원이 딱 생각해 볼 때 얘한테는 700만 원 부과하는 게 딱 맞는데 300만 원은 너무 초과해서 많이 부과한 거다. 따라서 1,000만 원 부과한 것 중에 300만 원만 초과한 거 위법이다. 300만 원 부분만 취소한다. 이렇게 일부 취소 판결할 권한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가 돼버려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 법은 행정청의 액수를 정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두 번째 줄,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과징금부와 처분이 법원이 심사해 볼 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위법일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과징금부가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지, 법원이 생각하는 한도를 초과한 일부분만 위법이라고, 응?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못 내린다. 그건 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다. 응? 무슨 장 잘 나와? 이 과징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어디 공부할 때 나왔겠어? 재량행위 공부할 때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쓰이는 거죠. 자, 5번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공부하는데, 6번 판례는 두 번째 줄에 보면, 일단 읽어보자. 앞에서부터 읽어보고 중요한 데 내가 밑줄 칠 때 가르쳐줄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 하여튼 뭐 법 위반에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행정기관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대. 그러니까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는 여러 건이야.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 뭐라 그럴까? A 위반, B 위반, 3건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3건을 위반했어. 응? 근데 법이 뭐라고 하냐면 A 위반에 대해서 500만 원, B 위반에 대해서 300만 원, C 위반에서 200만 원. 응? 자, 딱 부러지게 법이 정해놨어. A 위반하면 500만 원 부과해라. B 위반하면 300만 원 부과해라. C 위반하면 200만 원 부과해라. 이랬어. 응? 그래서 위반행위 다 합쳐서 행정청이 총 얼마 부과했어? 1000만 원 부과했네. 1000 부과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는 C 위반한 적 없는데 A, B는 내가 인정한다. 위반한 거. 나는 C 위반까지는 안 했는데 C 위반 했다고 포함해서 1000만 원 부과한 건 잘못 소송을 했어. 응? 상대방 업자가 소송 제기를 했어. 근데 법원이 심사해 봤더니 맞다 이거야. 2건은 위반한 거는 인정한대. 법원이 보기에도. 근데 3번째 거는 위반한 거로 인정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행정청이 총 1000만 원 부과한 것 중에서 C 위반은 인정이 안 되는데 200만 원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포함해서 부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럴 때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C 위반은 인정이 안 됨. C 위반은 인정 안 됨. 그러면 어떻게 돼? 200만 원 부과한 건 잘못된 거다. 응?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 C 위반 인정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하죠. 그러면 200만 원 부분까지 부과. 이 부분은 위법이다. 취소 판결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 취소 판결하는 거지.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부분, 그 부분은 위법이다. 일부 취소하는 판결 내릴 수 있다 없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 왜 그런지 알아? 자, 봐. 법이 어떻게 되느냐? 법이 딱 기존해서 C 위반하면 200 부과해라. 법이 딱 액수 딱 산정하게 돼 있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행정기관이 볼 때도 그렇고 법원이 볼 때도 그렇고 C 위반은 200만 원 딱 정해져 있어. 이런 경우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어? 둘째 줄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만 위법이고, 응? 소송에서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응? 자, 여기 중요한 거 그거예요. 셋째 줄 밑줄 치세요. 소송상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하는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C 위반에, 그러니까 전체는 1000만 원이지만 A 위반 500, B 위반 300, 그 C 위반 200 이렇게 해서 딱 위반행위 별로 액수가 딱딱 산정될, 얼마지가 산정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대.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했어? 그 C 위반 200 부분 부과한 그 부분은 잘못이다. 이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핵심 단어, 핵심 부분은 소송에서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줄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럼 반대 판결도 있어. 그러면 거기를 말을 셋째 줄을 바꾸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총액으로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여러 건 위반에 총액으로 1,000만 원 부과했는데 C 위반에 대해서 얼마 이게 딱 C 위반은 얼마 부과하는 것인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럼 법원은 어떻게 돼? 전부 취소하고 행정청대로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6-1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소송에서 뭐야? 셋째 주 끝에 소송에서 일부 위반 행위만에 대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대. 그럼 일부만 위법이다 그러면 그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 6번이나 6-1 옆에다가 그럼 뭐야? 그 아까 소송상 그 말을 바꿔 쓰면 되겠지? 무슨 말? 일부의 위반행위, 일부 위반행위 기초로 한 과징금액 산출할 자료,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없는 경우, 과징금액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없는 경우. 그러면 소송에서는 법원이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 이게 과징금 이거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법원은 전부 취소 판결 내릴 수밖에 없다.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한 거 전부 취소 판결 밖에 내릴 수 없다 이거지. 응? 근데 일부 이게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만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해도 되고. 응?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7번도 중요해. 자, 7번 판례의 핵심은 어디냐면 쭉 읽어나가 봅시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므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 처분 내릴 당시까지 행정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리적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면 어떤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 사실 적발해서 과징금 최종 부과하기까지 다 제대로 다 조사한 뒤에 한 번에 과징금을 총괄해서 한 번 부과해야지. 응?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전제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춰. 즉 두째 끝에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 내릴 당시까지 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리적으로 부과 금액을 확정해야 될 것이지. 일단 부과해놓고 어떻게 돼요? 일단 부과해놓고 어떻게 하죠? 새로운 뭐 산정 기준이 새로운 자료가 다시 나중에 추가로 나왔다 그래서 또 새로이 과징금을 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위반 사실 적발한 때부터 부과 처분할 때.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를 해서 모든 위반 사실을 다 밝혀진 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총괄해서 한 번에 금액을 정해서 부과해야지. 뭐 이렇게 찔끔 한번 부과하고 또 위반행위 추가 자료 나왔다 해서 또 찔끔 또 부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과징금이라는 게. 응? 응. 자, 7-1도 마찬가지. 그죠? 거기도 위에 세 줄. 행정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나중에 과징금 산정 기준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과징금액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로 붙이면서 부과. 이것도 안 된대. 응? 추가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미리 단서로 달아놓는다든지 실제로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이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7번하고 7-1하고 똑같은 겁니다. 응? 그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야, 다 시험에 다 쓰이는 판이다. 8번도 설명했다. 8번은 회사가 분할을 한대. 응? 이것도 어디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가능하면 책에다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어느 파트에도 연관이 되면 다 중복이 되더라도 써놨어. 그렇게 하려고는 애썼어요. 자, 회사가 분할하는데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A 회사가 의무를 위반했어. 응? 그러면 자, 의무를 위반했는데 여기다 가져올게요. 과징금 부과를 했다면 A 회사가 의무를 위반했고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 그러면 A 회사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과징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승계된다 그랬지. 네. 근데 납부 의무가 생겼을 거야. 그런데 납부 의무가 생긴 상태에서 이 A 회사가 낸 의무가 생긴 상태에서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로 쪼개졌어. 회사가 분할. 그러면 어떻게 될까?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에게 과징금 납부 의무가 승계되는 거야. 응?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위반한 사실은 있어요. 적발했어, 행정이.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행정이 하나 이제 과징금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납부 의무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면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가 승계할 의무가 있어, 없어? 아직 안 생겼지. 그러니까 A 회사가 이미 쪼개지고 난 다음에는 납부 의무가 아직 안 생긴 상태인데 부가 처분 안 했기 때문에 안 생긴 상태인데 쪼개졌다면 B와 C라는 분할된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게 8번.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 넷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되는 회사에 대해서 분할하는 회사에 분할되기 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응? 그 부분이 시험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판례는 어디가 핵심이냐면 자, 문장의 첫째 줄 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넷째 줄 행정 목적 달성 이렇게 중간에 넷째 줄 중간에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그치? 그리고 위반자의 고의과실 안 따진다. 그거지 뭐.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거다. 위반자의 고의과실 안. 여러분,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벌이야, 벌. 아까 형벌, 질서버린 과태료, 이거 다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위반 사실만 있다고 해서 부과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과징금은 벌이 아니잖아. 벌의 종류하고는 별개로 파악하는 제도 아니야. 이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위반 행위자,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다. 응? 법인, 그 위반 행위자 있고 소속 회사인 법인이 있다면 법인에게 과징금 부과, 응?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위반자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재량행위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건 재량권을 아예 불행사한 경우죠. 그래서 셋째 줄부터 보면 셋째 줄이라 다섯째 줄. 자, 뭐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경해 줄 사유가 있대. 응? 그러면 이제 위에서 넷째 줄. 감경 사유, 과징금 부과 액수를 감경해 줄 사유가 있음에도 그 사유가 있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 이렇게 돼요. 그 앞에 문장은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할 때는 그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재량으로 잘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재량이 공부할 때도 이 판례 있을 거예요. 재량권 일탈 남용, 그 다음에 재량권 불행사 내지 혜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얘기할 때 불행사의 사유야. 그래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11번은
2번하고 이 중복이 돼버렸네. 중첩. 네. 그 다음에 12번 판례 공부합니다. 자, 12번 판례를 공부하면, 자, 넷째 줄, 그 밑줄 친 데 봅시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야. 회사 택시. 택시 운전기사가 합승 금지돼 있는데, 회사 택시 운전기사가 합승행위했다가 적발됐나봐. 그럼 누구한테 과징금부가 나갈까? 회사 앞으로. 응? 택시기사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게, 택시회사에게 과징금부가 나갔어. 그러면, 자, 그럼 과징금을 말하자면 국가가 부과,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자는 택시회사. 둘 간의 권리 의무 관계야. 택시회사는 과징금을 냈어. 그 다음에 택시회사는 택시기사한테 말하면 월급 내지 보너스 나갈 때 거기서 뭐야? 당신이 위반해가지고 과징금 낸 거 요거는 빼고 이제 보너스 같은 걸 줬단 말이야. 그 택시기사가 받아보고 왜 내 거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그 당신 위반 행위에서 과징금 부과받은 거 그 삭제했다. 그게 아마 노사 간에 그렇게 하기로 협정이 맺어져 있나 봐. 그렇게 해서 뺐거든. 그랬더니 이제 택시기사가 그 회사 앞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나온 거에 대해서 기사가 소송을 냈어. 취소해라. 결론은 뭐야? 택시기사는 회사 앞으로 나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 누가 소송 자격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과징금 내야 될 의무가 부여하는 조치야? 택시회사에게. 택시회사가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는 거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택시기사는 회사 앞으로 과징금이 부과돼서 불이익을 당하긴 했어. 그치? 자기 보너스에서 깎였잖아. 근데 그거는 그 회사 앞으로 나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직접 발생한 불이익이 아니고 직접은 회사에게 불이익을 준 거잖아. 과징금 납부 의무. 회사가 내고 노사 협정에 의해서 따라 그렇게 이제 보너스에서 뺀 거라서 그거는 그 노사 협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일 뿐이다. 이렇게 과징금 행정청에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직접 불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음. 소송 각하된 사례. 응? 이것도 시험에 쓰였고. 그 다음에 13번은 좀 넘어가 될 거고. 14번은 좀 체크해보자. 14번은. 자, 14번은 그 문장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또 우리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했었어? 한번. 토지거래 허가. 어디서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 행정행위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뭐 하명, 허가, 면제, 특허인가, 대리. 그치? 그렇게 할 때 표현은 이거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돼 있지만 성질 뭐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이거 허가야, 특허야, 인가야, 내용적으로. 인가. 그치? 토지거래 허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용적으로는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치? 원래 진짜 이게 표현대로 허가라고 하려면 토지거래가 금지돼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인데 이건 토지거래 계약 맺는 것 자체가 금지는 아니거든.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얘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치라고 한 제도라서 내용적으로는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땅을 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땅을 산 사람이 뭐였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응?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절차를 보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구역으로 지정된 데야. 응? 근데 여기에 이제 A가 A 땅을 B가 샀나 봐. 이 매수자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토지거래 계약을 맺어야지 지네들이 먼저 토지거래 계약을 맺고 이거에 대해서 투기 목적의 거래인지 아닌지
뭐 시장한테 신청하는 데서 허가 받아야 되지. 그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럼 토지거래 허가가 즉 이게 인가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계약 효력이 인정되고 그러면 이제 계약의 효력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B한테로 넘어가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자기 땅으로 등기소에 가서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제 B가 이 뒤에 자기 땅이라고 등기 신청, 등기해달라고 법원에 소속의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이거를 등기를 제대로 안 하면 과징금이라는 거 부과된다. 이런 거야, 법제도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아직 지네들끼리 계약만 맺었지 토지거래 허가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아직 B한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의 효과가 아직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얘는 이거 등기 이전 신청해야 될 의무가 없다. 따라 기간 지나도 신청을 안 했더라도 의무 위반했다고 과징금 부과할 대상이 아직 못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응? 자, 14번 정도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제도 나왔어? 가산금, 가산세. 자, 가산금은 거기 읽어보니까 돈을 부과받고 내야 될 의무 언제까지 내라 그랬는데, 자, 키워드 밑줄 하나 쳐주세요. 언제? 납부 기한, 경과시.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 단순히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돈 내야 될 의무를 안 낸다.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연체이자 더 붙이는 게 가산금이야. 그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는 게 가산금. 우리 판례도 지연 가산금이라는 표를 쓰고 있어요. 납부 기한, 경과시가 키워드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기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구별해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응? 자, 판례를 다시 공부합시다. 뭐라고 돼 있어? 판례. 뭐 가산금, 점 중가산금 그래도 이거 뭐 그냥 가산금이라고만 공부하세요. 첫 달, 그러니까 그 납부 기한 지난 후 첫 달에 부과되는 지연 이자가 가산금. 둘째 달 이후부터 부과되는 걸 중가산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 가산금이라고 그냥 묶어. 가산금은 첫째 줄 뭐래? 지연 이자의 의미래. 지연 이자. 성격이 지연 이자. 단순히 기한 내에 안 냈다. 그래서 지연 이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자, 그다음에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 보내면서 읽고 나가. 독촉장 보내면서 납부하라고 독촉해야 하나.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가산금 얼마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결정하는 절차 안 내려도 결정하는 일 없어도 법이 무조건 아까도 그랬잖아. 뭐 이래서 저 과태료 부과받고 이의신청도 안 하고, 응? 기한 내 납부도 안 하면 첫 달에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한다. 딱 액수도 정해져요. 몇 퍼센트 내야 될 금액의 몇 프로, 그죠? 그리고 행정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법으로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부과하게 돼 있고 액수도 정해지고, 응? 세금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밑줄 쳐주세요. 가산금 납부하라고 독촉장 보내면서 같이 보낸단 말이야.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건 이게 문장의 주어야.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건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여기에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판례에서 가산금이라는 건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는 거다. 기한까지 안 내면 그냥 법이 정한 대로 얼마 이자 붙이는 거야. 다만 그 부과 절차는 독촉장 보내면서 거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서 같이 보내긴 하는데 어쨌든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 통보하는 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왜 법에 다 정해진 거? 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거 알아두고요. 뭐 거기까지만 해. 2번은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잘해. 자, 가산세는 네.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라 그랬어? 첫째 줄 끝에 조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고기를 밑줄. 조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원래 내야 될 세금액에다가 더 내게 하는 세금이야.
응? 근데 이제 여기에 조세법상 의무 위반이 뭐냐면 불성실 신고를 한다든지, 응? 자기 소득이 엊그제 보니까 우리가 의사가 제일 많이 벌어봐. 의사 평균이 월 1,300만 원 넘더라고요. 평균이. 물론 그보다 적게 버는 의사도 있겠지만 하여튼 평균이 월 1,300만 원. 그러니 의사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지. 근데 의사 하려고 길을 써봐야 의사는 별로 좋지도 않아. 맨날 피 보고, 그죠? 수술하고, 응? 누가 좋아? 가족들이 좋지. 응? 의사는 힘들어. 의사 스트레스 많다는 거지. 그래서 막 수술한 거라고 뭐 자기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나 신경 팍싹 곤두서야 되고, 그죠? 스트레스 엄청나지. 인명사고 나면 그냥 엄청난 구속돼 처벌을 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응? 그 가족들만 좋아. 의사. 응? 자, 어쨌든 근데 하여튼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의사 월 평균 월급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1,300만 원이 넘는데 1,340 얼마인가 이렇게 기억나요. 하여튼 1,300만 원 넘어. 그러면 1년이 뭐 평균이 1억 5천은 당연히 넘는다는 얘기지. 참. 자,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소득이 1억이 넘으면서도, 그지? 응? 1년 소득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축소해서 소득 신고한단 말이야. 그죠? 특히 성형외과 이런 데 많이 하지. 그때 축소하기 위해서 뭐 해? 카드로 안 받으려고 그래. 현금으로 하려고 그래. 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에 다 바로 그 매출이 다 그대로 잡히거든. 뭐 저희 속일 수도 없어요. 현금으로 하면 깎아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건 얼마든지 자기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 소득을 축소시킬 수 있잖아. 매출액을 축소시키고, 그죠? 어쨌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걸리면 축소 신고했다 걸리면 원래 소득액에 대해서 세금 매겨지고 거짓으로 축소해서 신고했다고 거기다 제지하는 의미로 더 내게 해요. 세금을 막 원래 내야 될 세금에 막 30-40%씩 더 내게 해요. 가산세가 세. 응? 자, 그런 생각.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구별해요. 용어 개념 자주 혼동되긴 해. 그러니까 자, 불성실 신고 같이, 응?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처럼 불성실 신고 같이 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뭐 이렇게 나오면 가산세. 단지 뭐만 나오면 납부기한이 경과, 그럼 단지 그냥 기한에 납부 안 했다 그래서 지연이자의 성격 갖는 거 하면 가산금. 요거 구별하라고. 응? 그 다음에 가산세에서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고의과실 안 따져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축소 신고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하는 거예요. 다만 의무를 위반한 걸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가산세 부과 못한다.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자, 판례 알아보기 1번. 일단 위에 두 줄 읽고 지나가자. 가산세는 국가의 세금 부과권의 행사, 조세채권의 실효를 용이하게 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끝에, 그러니까 위에서 다섯 줄 끝에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과세 처분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별개의 또 하나의 세금 부과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가산세 부과 처분만 위법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가산세 부과가 본세 부과 플러스 가산세 부과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산세 부과만 위법이라고 그거만 따로 떼서 송도 가능하대.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본세의 부과 처분하고 별개의 하나의 과세 처분. 별개의 과세 처분이니까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 독립적인 의미 1번 알아두고, 그리고 그래서 2번 얘기 그 얘기도 쭉 하면서 셋째 줄 밑줄 이것도 앞에서 한 것 같다. 자, 셋째 줄에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거기 밑줄 쳐주세요. 하나의 세금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납세고지세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금액과 산출금고를 따로따로 기재해야 된대. 이거 하나. 그리고 가산세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응? 아까 뭐 무신고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뭐 장부 이게 그 매출액, 뭐 지출액, 뭐 이런 거 제대로 장부 기재 안 하면 무기장 가산세 이래갖고 장부 작성 안 했다 또 가산세 이런 것도 있거든. 가산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몇 개를 위반해서 가산세를 여러 개를 부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가산세별로 금액과 산출금고를 또 별도로 기재해야 된대. 응? 그게 이번 판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판례 중시. 3번에 뭐라 했어요? 가산세는 뭐는 안 따지는 거라고,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다만 그 납세 의무자가 의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 기대할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부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는 있다. 근데 정당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정당한 사유. 응? 정당한 사유. 과연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4번 보니까 뭐 했어? 법령의 부지 차고 나왔지? 상대방이 법이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부지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지. 알지. 안일부 알지. 그러니까 알지 못해. 법이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아, 내가 잘못 알았네요. 착오가 있었네요. 이거 정당한 이유로 인정 안 돼. 그리고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다툴 수 없어. 또 5번 보니까 자, 납세 의무자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잘못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해. 여기 키워드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해. 예를 들어 자, 내가 할아버지한테 도자기 한 점을 증여받았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집 가보야, 응? 그래서 도자기 한 점을 나한테 줬어. 내가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증여세, 이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궁금해. 그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봤어. 그 세무공무원이 이거 그 정도는 뭐 신고하고 세금 낼 그런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냈는데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몰았어. 너 왜 증여세 신고 안 했느냐? 그리고 세금 납부 안 했냐? 하면서 증여세 나오고 제때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했다고 가산세가 또 왕창 나온 거야. 그럼 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이거 세무공무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럼 가산세는 내야 되는 거였어요? 증여세는 내야 되는 거? 그럼 증여세는 내가 낼게요. 근데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나는 억울하다. 왜냐면 공무원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제때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 안 한 거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가산세까지 부과한 건 좀 문제 있다. 그래서 본래의 증여세 이건 내가 내겠다. 근데 가산세 부과한 거 요거는 잘못이 문제 있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만 따로 떼서 그거만 취소로 소송할 수 있잖아. 소송 냈는데 문제는 이게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이다. 결론 난 거지.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었다 하는 것도 이게 정당한 가산세 부과 못하는 정당한 사유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정도 공부. 자, 비슷한 게 뭐 6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좀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무슨 수단 남았어? 이제 비금전적 제재수단으로 공급 거부 나왔어요. 읽어. 이거는 논점이 많지 않아요. 간단간단 이제. 자, 공급 거부란 의 행정상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공공 서비스 제와 끊거나 신청받고 공급 안 해주는 조치를 묶어서 공급 거부 조치라고 부른다. 응? 자, 상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뭐 했대요? 이거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려면. 행정기관이 하려면 법적 근거 요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상 얘도 그렇게 많지 않다. 찾기도 힘들다. 근데 그 옆에 중요한 거, 과거의 건축법은 이런 공급 거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응? 지금은 삭제, 없애버렸대. 응? 이게 없앤 게 무슨 뭐
이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위헌 판정 받아서 삭제되고 그런 건 아니고 알아서 국회에서 삭제. 이건 너무한 조치다. 왜냐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수도 끊어버린다? 야, 도시에 살면서 수도 끊으면 글쎄, 그죠? 돈이 많으면 맨날 생수 사다가 부어놓고 저 샤워도 하겠지. 돈도 없는데 수도 끊는다. 그죠?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기본적인 수도, 전기, 기본적인 생활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비판이 많아서 과거에 건축법에 있었던 공급 거부 규정은 2005년 삭제해서 지금은 건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막 비판 얘기도 하잖아. 야, 이거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야. 응?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나 이제 수도 사용하고 전기 사용해서 뭐 하는 거에 다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다 길들여 놓고서는 이제 갖고 그거 그지? 야, 사람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던데 뭐야? 마약으로 사람 길들여 갖고 이제 그지? 자기 시키는 대로 다 조종하잖아. 이거 해야 마약 준다. 그지? 이게 사람을 아주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응? 조종하기 위한 응? 아주 효과적인 수단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로 수도, 전기, 가스에 길들여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국가가 그걸 무기로 써가지고 너 이거 잘 안 따르면 요거 끊어버릴 거야.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뭐야? 가장 야만적 수단이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거 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이걸 통제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 그래서 밑줄 동그라미 2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1권 앞머리에서 공부할 때도 앞쪽에서 야, 자동차세 안 낸다고 술집 영업 허가 취소?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자동차세 안 냈다고 수도 끊어?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세를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 떼가고 이건 연관성이 있잖아. 그럼 자동차세 안 낸다고 수도 끊는다. 수도 요금 안 낸다고 전기 끊는다. 말 안 되지. 근데 행정기관 입장은 그렇게 쓰고 싶거든. 아주 효과적이야. 자동차세 안 내? 한전에다 공문 한 장 딱 띄워. 수도 끊어달라고. 특별한 이유 없는 한 끊어줘요. 그럼 그 위반자 얼굴 볼 일도 없고 멱살 잡힐 일도 없어. 응? 그냥 공문 한 장으로 끝나잖아. 그렇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간편하고도 손쉬운 수단이면서 근데 상대방한테 가해지는 고통은 엄청 크고 일상생활은 거의 힘들게 만들고 효과적인 수단이 돼요. 하지만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강력해. 그래서 이걸 통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중요한 법적인 통제 원칙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수도법 조항을 예로 들었죠. 자, 그렇지. 읽어보면 수도법 조항에 수도 사업자는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도 공급을 거절 못하게 돼 있죠. 자, 구제는 이제 국민한테 이런 서비스, 행정 서비스 공급하는 방식이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공급 거부 조치를 당하면 국민도 다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사로 다퉈야 될 때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례 들어가서 1번 외워야 돼. 1번은 키워드가 뭐야? 단수처분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수처분 수도 끄는 거지. 구청장이 수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조치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수처분한 건 표현도 처분이라고 쓰였지만 판례가 뭐로 인정했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1번 꽤 잘 나오는 편. 근데 2번 판례는 수도 그러니까 전기 전화 끊어달라고 두 번째 줄 요청한 행위. 여기 키워드가 요청한 행위입니다. 이거 어디서도 공부했어? 행정 지도에서도 공부했을 거야. 응?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느 불법 건물이 있단 말이야. 불법 건물에 수도 끊어달라, 전기 끊어달라, 전화 끊어달라. 그죠? 공문 보냈어. 요청했어.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협조해달라고 공문 보낸 거에 불과하다. 권고적 성격이 이란 말이야. 강제성이 없어. 강제성 없으면 처분 아니잖아. 또
반대로 이번에는 한전에서 구청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에 전기 공급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기 공급해줘도 되냐 하고 물어왔어. 구청장이 안 돼 하고 답변을 보냈대. 그럼 해주지 마라 하고 강제로 의무 부과한 게 아니고 공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역시 권고 요청에 불과해서 둘 다 공권력 행사 아니다. 처분 아니라고 한 거예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1번, 2번 다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명단 공표. 명단 공표와 관련해서 자, 의 읽고 지나갑니다. 의무 위반한 자, 의무 불이행한 자의 이름이나 위반 사실을 일반 사람들에게 신문, 방송,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망신 주는 거지. 자, 2번 중요해요. 자, 2번은 공표는 첫째 줄 밑줄에서 명예나 신용 침해를 위여. 그래서 둘째 줄 심리적 강제를 통하여 의무이행 확보하려는 간접적 동그라미 직접적 수단 아니에요? 간접적 수단. 간접적이라는 게 압박이라는 거지. 응? 직접적인 건 우리 어떤 거야? 철거 안에 가서 직접 행정위 안에 철거해버리고 이런 게 직접적 수단이지. 세금 안 내?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갖고 세금 거기서 가져가 버리고 이런 게 직접적 수단이야. 근데 이거는 행정위 안에 직접 의무이행 상태를 직접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수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이행하게끔 하는 수단이니까 간접적 수단, 명예 신용 침해 위험. 자, 판례, 법적 성질보다 법적 성질. 행정위원이 어떤 사람, 어떤 개인이나 어떤 회사, 이게 법 위반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알린단 말이야. 근데 공표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면 단지 누가 이러이러한 위반 사실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불과한 비권력적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다수설 얘기야. 그리고 판례가 명확히 없는데 최근 판례가 났어.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자, 셋째 줄 최근 판례야.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치 뭐라고 인정했다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거 내년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99%. 아무도 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이거 언제 판례냐? 2019년 6월달 판례예요. 그 오른쪽에 있잖아. 굵은 글씨로 판례 알아보기 이번에. 응?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나올 가능. 아무도 안 냈어요 이제까지. 응? 그래서 그것도 어느 의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이런 위반한 자들 명단 공개하는 거 있잖아. 공표. 이게 학자들은 이거 처분 아니라 그랬다고 또 다. 근데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응?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 공개한 조치 처분으로 인정했다. 행정소송 대상 아주 중시하세요. 상가로 3번 법적 근거 동그라미 1번 결론. 법적 근거가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이게 그 명예, 인격권 침해 등 이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 법적 근거를 요한다. 동그라미 2번 일반법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의 각각의 법률들만 있어요. 개별법들만 있어요. 일반법 없다. 자, 3번은 두 가지 밑줄입니다. 국세기본법 그리고 그 옆에 고액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그 앞에 국세기본법 옆에다가 국세징수법 X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자 있지? 그 명단을 매년 11월 달에 공개합니다. 국세청이. 근데 그런 걸 정해놓은 법이 국세징수법 아니라고. 국세기본법이라고. 응? 국세징수법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X야.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이런 데서 정해놨어. 관세법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왔지. 그래갖고 세금 안 내는 체납자들 이거 바로 안 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액수가 아마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은 1억 원 이상일 거야. 지금 현재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5년 이상 안 내고 있는 자로서 개인이나 회사로서 그래갖고
그것도 또 추려요. 그 중에서 또 선별해가지고 당신 계속 안 내면 명단 공개할 겁니다라고 사전 통지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추려가지고 매년 11월 말쯤에 명단 공개. 올해도 회사 개인 합쳐서 6천 몇백 명. 응? 안 내는 세금 체납의 총 합계는 3조 원이 넘어요. 내가 알기로 더 할 수도 있어. 하여튼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누가 1등, 회사는 어디가 1등 이런 것도 다 원래 그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는데 우리 이제 국세 홈페이지까지 잘 안 들어가 보니까 기사 나온 것만 읽고 이제 하는데 기사도 상세히 나와요. 응? 근데 뭐 안 내는 사람들 돈 더 중요하지 뭐 그까지 뭐 망신당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응? 효과 있는 사람은 이 공개되면 효과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 연예인 같은 사람들. 그렇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누가 세금을 체납한다. 딱 이게 명단 공개되면 연예인 생활 끝나잖아 거의. 응?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명예, 신용, 이게 이제 그 침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 빼고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효과는 뭐 본인의 그 직업과 그 양심에 달려 있는 거지. 자, 결국 한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공표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성, 공표되는 자의 불이익, 이익 형량에서 비례 원칙에 맞게 결정해야 된다. 이거 일반론이야. 응? 무조건 공표가 우선이다는 아닙니다. 응?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읽으세요. 자, 구제에서 종래의 다수는 행정기관이 위반자 명단 이거 공개하는 거는 사실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일 뿐이다. 처분 아니라고 봤었는데 지금 아까 판례가 뭐였다고? 처분성 인정했다고. 정부청장이 병역 기피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 명단 공개하는 거 처분성 이거 꼭 나온다. 그런데 사실 이 처분으로 인정해도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 아예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미 다 공개해버렸어. 다 공표한 다음에 그 공표한 거 위법이었다 취소해달라. 그럼 취소 판결 내려진다고. 자, 그러면 보통 언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돼? 방송. 뭐 공표됐다 해서 쫙 소리 나오잖아. 근데 그 뒤에 누가 잘못 공표됐다. 이거 들어본 적 없지 별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위반한 거로 다 공개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된 거였다고 그 바로 잡는 거는 거의 보도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취소받으면 결국은 위법한 공표로 손해입었다. 그 개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받는 거로 만족해야지 이게 무슨 이미 까발려지고 난 다음에 그걸 바로 잡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응? 어쨌든 소송 대상에 대한 처분은 인정.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소송 방법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명단, 잘못된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이걸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나는 행정기관이 뭐 공표를 하겠다고 사전 보통 통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 공표하면 안 된다. 이건 위법이다. 잘못된 거다 하고 따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욕을 했는데도 행정위원회 공표를 하겠다 그래.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내서 법원으로 무슨 판결 내려달라. 행정위원회 공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못하게 하는 결정 내려달라. 판결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소송 이게 필요해요. 이런 소송을 한자로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소송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이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종류로 인정을 안 해놨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이. 실제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딱 행정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소송만 제기할 수 있대.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예방적 부작위 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 소송. 응? 근데 현재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결론은. 응? 필요한 구제 소송 종류로 필요한 종류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이거 안 된다. 응? 그런 얘기. 동그라미 2번은 별거, 동그라미 3번도 별거 없어. 위법한 공표로 피해 분자는 손해배상. 응? 정정보도. 응? 근데 정정보도 뭐 간단히 나오거나 그래요. 귀퉁이 어디. 응?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러니까 참 사전 이 공표 잘못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자, 판례 알아보기 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응? 자, 법 이름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제목 신상 공개제 이렇게 제목만 깔자.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지금은 이제 그 앞에 법 이름도 바뀌었는데 뭐 그냥 말만 들어. 지금은 아동점 청소년 이렇게 성보에 관한 법 이렇게 바뀌었는데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한 자, 그러니까 돈 주고 성관계한 자 있잖아, 청소년과. 이거는 우리 형벌 줘요. 벌금, 징역, 재판해갖고 형벌 주고 그거하고 별개로 또 죄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 그 다 저 명단 공개 그래가지고 요 판결 요 나올 당시만 해도 사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이름, 직업, 나이, 뭐 그다음에 위반행 이런 정도만 나왔지 사진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때 지금은 사진까지 나옵니다 다. 근데 이제 옛날에 예전에 요때 이 사람들 그 처벌받은 사람들이 반발한 거야. 자기네가 그럼 위반행위 했다고 징역형 이런 뭐 하여튼 형벌 받았잖냐. 그럼 그 위반행위에서 한번 처벌했으면 되지. 또 이걸 응? 법원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이것 공개 대상자로 결정해갖고 다 공개해버리는 건 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중처벌이다. 이래가지고 위헌 신청 들어간 거야. 근데 결론은 위헌이래? 이거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형벌을 하고 또 이것도 부과해도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벌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법원이 부과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래서 사법권 침해도 아니다. 뭐 등등해서 하여튼 결론은 합헌.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 형사처벌과 아울러 신상 공개토록 하고 있었던 규정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지금은 더 강화돼서 아까 사진까지 공개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요. 2번은 아까 얘기했지.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경우 이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처분이다. 응? 그러면서 반가라 1번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는 셋째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응? 그리고 반가르 2번의 두 번째 끝에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로 봐야 한다. 등등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3번으로 내려지는데 하여튼 기억할 거는 최종 결론은 뭐야? 처분을 인정했다. 그래서 뒤에까지 내가 길게 써놨어. 그죠? 자, 그 다음에 550페이지에 3번 판례 보세요. 3번 보면 첫째 끝에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경우 이게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에요. 이른바 행정기관이 명단 공표, 법 위반자다 해가지고 명단 공개를 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공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데 행정기관이 공개 포함시킨 거야. 결과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됐대. 그지?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반자가 아닌데도 포함시켜서 공개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러면 그 피해자한테 위법이 돼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느냐? 그거는 아니래.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뭐가 있어? 그러면 셋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단을 공표하는 주체가 공표할 당시에 진실하고 믿었고 그렇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공표할 당시 진실하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걸 공표한 게 됐더라도 위법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위법으로 안 보니까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다만 마지막 줄에 뭐 있어? 밑에서 다섯째 줄. 밑에 세 번째 줄부터. 특히나 이제 행정기관이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하는 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그 신뢰성이 높은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한다. 그러니까 더 확실히 믿게 된단 말이야. 그런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밑에 셋째 줄, 공표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서 말하는 진실하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명단 의무 위반자라고 명단 공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걸 공개해버린 거야. 이런 경우에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도 공표할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진실하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으로 안 본다. 근데 그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정도 공부하고 그러면 4번, 5번 판례가 나는데 다 그거는 잘못된 공표로 피해를 줬다 해서 손해배상 판결 내려진 사례야. 시험은 4번이 나온 적이 있는데 4번을 보면 아마 부동산 투기자도 아닌데 이게 제대로 조사도 제대로 충분히 안 해보고 그냥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 누군가 포함돼가지고 국세청장이 기자들 불러놓고 다 명단 발표해버린 거야. 거기에 포함된 자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받은 사례, 인정된 사례. 5번은 막걸리. 저기 경기도 포천에 가면 이동이라는 경기도 포천의 일동은 뭐가 유명하지? 포천 일동이 일동도 있고 이동도 있는데 이동은 이동갈비. 그다음에 막걸리도 유명해. 포천 이동 막걸리라고 있어. 그지? 그러면 아마 여기 보면 이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도로변에서 파는 포천 이동 막걸리 사다가 조사한 거야, 분석. 근데 거기 이렇게 유해 성분 들어갔나 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유해 식품 사용했다고 공표를 해버렸는데 잘못된 공표를 한 거야. 진품이 아니야. 짝퉁 파는 업자가 산 거야. 도로가에서. 진짜 포천 이동 막걸리가 아니고 짝퉁 포천 이동 막걸리. 그리고 제대로 가격도 더 싸. 진짜 포천 이동 막걸리보다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이거 포천 이동 막걸리가 이거 유해 성분 포함해서 제조했다고 함부로 신문방송에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손해배상 판결 내리신 거지. 그런 거다 이거지. 응? 자, 정리. 자, 그러면 다 왔다. 관할사업 제한 아까 했어. 아까 과태료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도 과태료 안 내면 관할사업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었지. 그런 거야. 행정청이 인허가 내주고 하는 거 의무 이행 안 하면 위반하거나 이행 안 하면 신청받고도 인허가 안 내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내줬던 걸 취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여러 법들에 다 흩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거는 관할사업 제한과 관련해서 그냥 판례 하나 보자. 판례 보면 중간에 판례 1번, 2번 나오죠? 행정법규 위반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로서 행정처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뭐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지 고의과실은 없어도 된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상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 비슷하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는 처벌, 형벌하고 과태료 부과할 때만 그렇다는 거지. 나머지는 다 과징금을 비롯해서 행정상의 제재 조치는 다 고의과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1번.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2번. 운전면허 취소하는 건 이런 건 행정상의 처분인데 이거는 형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형벌 부과 아울러 면허 취소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이중처벌이라고 하려면 형벌과 형벌을 둘 다 하나의 위반에서 둘 다 부과한다.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한다든지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업정지니 허가 취소니 운전면허 취소 이런 건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을 안 본다. 관할사업 제한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맨 밑에 국세징수법 7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밑줄 국세징수법 7조.
거기에 보면 관어사업 제한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응? 국세징수법 7조의 관어사업 제한 규정, 이 제목만 밑줄 치세요. 국세징수법 7조의 관어사업 제한 규정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비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두째 줄 위에 뭐 있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요거 밑줄. 그러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규정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거기 그 밑에 이제 판례 알아보기라고 했는데 그 판례가 아니고 국세징수법 7조를 소개한 거잖아. 이제 그 읽어보면 1항에 보자. 세무서장은 첫째 끝에 무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세금 부과받은 자가 세금을 안 내면 허가 등 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미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 사업정지, 허가 취소 요구할 수 있다. 2항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봐. 단지 이렇게 돼 있잖아. 국가에 내될 세금을 안 내면 영업허가, 취소정지,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안 내고 있는 세금하고 하려고 하거나 이미 허가받아 하고 있는 영업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를 안 따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안 냈는데 뭐해? 영업허가 안 내주거나 영업허가 취소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 그래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안 내면 이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그 페이지 맨 위에 554페이지 맨 위에 체납된 조세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도 방해하는 점 찾았어요? 맨 위에 첫째 줄 끝에 체납된 조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도 방해하는 점. 바로 안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이 있냐 없냐도 따지지도 않고 안 내고 있는 세금하고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까지도 다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이 점 때문에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잘못 만든 규정이다라고 비판받는 거야. 응? 그래서 아까 우리 질서위반행 규제법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 보면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과태료, 관어사업 제한 조치할 수 있게 돼 있잖아. 근데 거기는 뭐 있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 행위로, 이 말이 있잖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 행위로 3번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고 안낸 액수 합계가 500만 원이 넘고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 행위로 이렇게 묶어 있잖아. 여긴 그게 없어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 규정이라. 응? 그래서 하여튼 국세징수법 7조의 관어사업 제한 규정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규정이 유지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런 어떤 판결이 나온 건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그 학자들의 비판만 있는 상태, 그리고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병역 의무 불이행제 취함 제한 조치, 출국 금지 조치, 시정명령 이렇게 나왔는데, 시정명령에 대해서 조금 보자. 여기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건데, 시정명령은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시정해라 의무 부과하는 거지. 시정명령 읽고 지나가세요. 자, 시정명령은 동그라미 2번 법적 근거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니까 소송 대상되는 처분일 거야. 그렇지?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 과거에 위반행위 있었으나 더 이상 이제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을 내릴 수가 없대. 왜냐면 시정해야 될 게 없어졌잖아. 위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그럴 때는 시정명을 내릴 수 없으며,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행위 더 이상 못하도록 과거 위반에 대해서 중지하라고, 응?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까운 장래에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까지 반복하지 마라 하고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대. 시정명령의 내용 속에 과거 위반행위 시정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과거 위반행위 중지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반복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시정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 3번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3번에 이 시정명령이라고. 응?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1번
2번 보면 1번 어떻게 돼?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할 여지는 없다. 1번. 2번은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장래에 반복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복하지 말라고 금지 의무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뭐 3번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중 명의를 갖는 자, 응?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도둑 맞았다든지 자기 이름이 자기도 모르게 몰래 사용됐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이 정한 시정명령에 상대방에 해당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건축허가 공부할 때, 자, 원래 그 건물은 내가 짓는 거야. 내 건물, 내 돈 투자해서 내 건물 짓는 건데 내가 워낙 바빠. 내 동생한테 다 맡겼어.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았어. 이름은 내 동생 이름을 사용해서 내 동생이 건축허가 받았어. 근데 실제 건축은 내 돈 들여서 내가 짓는 거야. 그죠? 그 건물은 내 거겠지. 근데 이게 허가 받은 대로 안 짓고 뭔가 이렇게 위반한 거죠. 그러면 시정명령 누구한테 내릴 수도 있어? 실제 나한테 내릴 수도 있고 실제 건축하는 자는 나인데, 근데 나한테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내 동생. 걔가 이제 허가 받은 자 이름이 돼 있잖아. 내 동생 명의로 허가가 나왔으니까 허가 받은 명의자인 동생한테 시정명령 내릴 수도 있다. 그 얘기야.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다음 페이지. 특별한 건 특별한 건 없어. 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의 핵심은 그 행정벌로서 형벌과 질서벌, 질서벌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거 공부했고, 그 밖의 수단으로서는 과징금, 공급 거부, 명단 공표, 그죠? 이런 게 이제 주된 건데, 명단 공표는 특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응?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민의 구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응?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이제 문제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실력이 팍팍 늘 텐데. 응?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 응.